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월급은 분명히 들어오고 있는데 통장은 항상 비어있고 아끼는 것 같은데 뭔가 쌓이지도 않고 친구들이랑 모이면은 다들 힘들다. 그거에 대한 방증이 다들 모이기만 하면 주식 이야기만 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팍팍한 삶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나마 내가 부를 이룰 수 있는 지금 그 기회의 길 속에 있는 거니까. 코스피, 삼전, 닉스는 힘든 세상 속에서의 동아줄 같은 거죠. 그래서 여튼 왜 이렇게 힘든지는 그 이유는 뭔지는 딱 짚어서 말을 하기 어려워요. 그냥 요즘 세상이 어렵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가 힘든 거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에요. 절약을 덜해서도 아니고 재테크를 못해서도 아니에요. 솔직히 코스피 투자, 삼전닉스 투자, 작년 말에 로보틱스 투자, 올해 상반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기회는 있죠. 강남 아파트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물론 대부분이 그렇진 않지만 왜냐면 우리는 지금 세계의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구조적인 압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를 폭락시켰던 일단 칩플레이션 그 외에 기묘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 집값, 그리고 환율.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개가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링이 지금 우리를 가운데 두고 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 링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다들 손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용감하게 개인분들이 코스피에 뛰어드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이 링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하고 마지막에는 이 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경로를 말씀드릴 거예요. 뻔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분산 투자를 하자, 장기 투자를 하자 이것보다는 일단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작은 지난주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던 게 전혀 다른 두 분야에서 두 개의 뉴스가 비슷한 시점이 나왔어요. 금요일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날에 나란히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다. 애플 맥북 프로가 1699달러에서 1999달러, 300달러나 올랐죠. 17% 인상이에요. 우리 돈으로 45만 원이 순식간에 올라간 거죠.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아이패드 프로도 20%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는 25%를 올렸습니다. 훌륭한 게임기이죠. 다만 이젠 먹고 살기 팍팍한 성인들 입장에서는 예전만큼 게임기에 손이 가진 않아요. 자, 왜 올랐냐? MS가 직접 밝혔죠. 콘솔에 들어가는 메모리 원가가 2.5배 올랐고 2027년까지 계속 오를 것 같다. 사티아 나달라 형이 더 이상 회사가 그 비용을 내부에서 흡수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정말 다른 분야의 뉴스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드디어 13억을 돌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평균 매매가 6억 이하인 곳이 도봉구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도 5억 9,500만 원으로 이제 곧 넘어가요. 다음 달에 서울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는 450가구. 이 9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겨우 450가구예요 지금. 자, 얼핏 보면은 이 두 뉴스는 완전히 다른 얘기 같죠. 하나는 전자제품 이야기고 하나는 부동산.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둘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같은 패턴이다. 같은 원인에서 출발해서 같은 피해자를 만들고 같은 수혜자를 살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여기에 환율이라는 세 번째 퍼즐 조각까지 더하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의 전모가 보여요. 하나씩 파헤쳐 봐야겠죠. 먼저 칩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게 그냥 반도체 값이 올라서 전자제품이 비싸졌다. 표면적인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구조적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런 공식이 있죠. 부품 가격이 오르면은 완제품 가격이 오르고 완제품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자가 덜 사고 소비자가 덜 사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은 부품 가격도 결국 내려온다. 이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통용되던 논리였죠. 그런데 오늘 시장이 뭐라고 하냐? 애플 주가는 6% 폭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4% 내렸어요. 그런데 같은 날 마이크론 주가는 16% 올랐고 샌디스크는 20%가 넘게 올랐죠. 교과서대로라면 소비자 수요가 줄었으니까 메모리 수요도 줄고 메모리 회사 주가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정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번 칩플레이션은 교과서 공식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인플레이션이다. 핵심은 이거예요. 엑스박스에 안 들어간 메모리가 창고에 쌓여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물량이 즉시 더 비싼 값에 부르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죠. 마이크론이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직접 말했잖아요. 지금 물량이 딸려서 다 납품을 못하고 있어. 심지어 예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 사던 고객들이 이제는 26년부터 30년까지 5년치 물량을 선불로 계약하러 달려왔어. 왜 이렇게 됐을까? AI 경쟁이라는 거는 단 한 가지 법칙만 적용되죠. 뒤처지면 끝이다. 구글이든 메타든 아마존이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 GPU를 못 사고 메모리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경쟁자에게 1년이 밀려요. 1년이 밀리면은 시장 점유율이 사라집니다. 시장 점유율이 사라지면 투자가 끊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메모리 가격이 2.5배 올랐어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확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가격 탄력성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HBM이란 변수가 더해지죠. 이 고대역 메모리가 AI 서버에 들어간 고성능 메모리죠. 일반 D램보다 생산 용량을 3배나 더 잡아먹습니다.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지금 전체 생산 능력 중 점점 더 많은 부분을 HBM 쪽으로 돌리고 있죠. 그러면 자연히 PC용
스마트폰용, 콘솔용 일반 메모리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 가전적 수요가 좀 줄더라도 공급이 더 빠르게 줄고 있어서 수급이 오히려 더 타이트해지는 그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맥북 가격 인상, 엑스박스 가격 인상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들입니다. 가격을 올린 게 메모리 시장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메모리 시장이 이미 구조적으로 AI에게 정복당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흐름의 방향이 반대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생뚱맞게 서울 집값을 보면은, 근데 오늘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동산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부익남 채널을 가셔야겠죠. 자, 하지만 서울 집값 문제의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라 통화이기 때문에 오늘 다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에 집착하는 걸 보통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나 투기 문화로 설명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얕은 분석이에요. 구조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서울 아파트는 한국에서 원화가치 하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반인 접근 가능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생각해 보면은 원화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느껴질 때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달러 자산을 사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심리적인, 제도적인 정보의 장벽이 있어요. 금은 유동성이 낮고 보관이 문제죠.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두려워요. 금요일처럼 그렇게 7% 빠지면은 잘못 사면은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레버리지, 대출을 쓸 수 있죠. 물론 요즘은 예전만큼 그렇게 땡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레버리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거주라는 명분이 있어서 심리적 저항이 낮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원화가치 하락 속도보다 빠르게 올라갔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수요의 상당 부분은 집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원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이기 때문에서, 그런 본질적인 생존 본능에서 옵니다. 이건 부동산 투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산 방어 본능인 거죠. 그리고 이 본능은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왜 계속 역효과를 내는지 설명이 돼요.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재산세 올리고, 대출 규제 강화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집을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럽게 만들면 팔겠지, 그러면 매물이 늘겠지, 가격이 내리겠지, 이런 논리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나? 다주택자 분들이 일부 팔기도 했지만은 1주택자들은 세금이 아무리 올라도 안 팔아요. 이 집을 팔면 내가 어디가? 전세는 없고 월세는 비싸고 갱신율이 50%가 됐다는 거는 다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금이 올라가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처분을 하면은 그 집에 살던 세입자가 나와야 되고, 나온 세입자분들은 시장에서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데 매물이 없고 전세 대란이 심화되고, 전세가 귀해지면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사람이 또 생기고, 집을 사는 수요가 늘면은 집값이 또 올라가죠.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도구가 집값을 올리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이 근원적인 본능적인 생존 본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탄이 지금 3개월 만에 4%가 올랐죠. 연한산으로는 15에서 20%예요. 거기다가 배액 배상이 나오고 있죠. 16억에 계약했는데 집값이 20억이 되니까 계약금 1억 6천을 2배로 물어줘도 20억에 파는 게 이득이에요. 매도자한테는 이게 완전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매수자한테는 1억 6천을 돌려받았는데 이제 같은 집을 20억에 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이제 환율이 확 들어오죠. 이 순간부터 치플레이션, 서울 부동산, 이 환율이 세계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해요. 원달러 환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약 1535원대에서 1540원이죠 지금. 지난 12개월 동안 원화가 13.28% 하락했습니다. 6월 초에는 야간 시장에서 1560원을 돌파했어요. 자, 이게 일시적 현상이냐, 외부 충격이냐?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현재 환율 흐름을 단순한 변동성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이 깔린 상승 국면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난번 환율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시간이 되시면 확인해 보셔도 괜찮아요. 즉 1,400원,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 지금. 왜 구조적으로 원화가 약해지느냐? 영상의 내용을 그냥 아주 짧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달러가 들어오는 파이프와 나가는 파이프를 봐야 되죠. 들어오는 파이프는 수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달러를 벌어옵니다. 나가는 파이프는 그대로 이게 재투자하죠. 이 대기업들이 수출에서 벌어든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 서학개미 분들도 계시고 국민연금도 있고, 국민연금 부분만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해외 자산 규모가 지금 860조 원이에요. 전세 운용자산 1438조 원에 약 60%예요. 이 돈이 해외로 나갈 때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죠. 우리가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 일부가 원화 약세 압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게 웃기죠 지금. 수출업체든 국민연금이든 그 외에 정말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수도꼭지를 틀어도 드레인이 더 크면은 물통이 비듯이 달러 유출 구조가 유입 구조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더 커졌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하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 환율이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금리를 올려서 원화 자산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너무 힘든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이미 빚에 짓눌린 가계와 자영업자분들이 무너지죠. 외환보유고를 써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면 외환보유고는 무한하지 않아요. MSCI 선진국 편입으로 글로벌 자금이 원화를 사게 만들면은 여기에 원화 거래를 허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환율이 오히려 더 출렁거릴 수 있겠죠. 당국이 그래서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건드려도 다른 곳이 터진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하나로 보면은 이 세 개의 문제를 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링. 그런데 이 링을 악순환이라고 부르면 오해가 생기죠. 악순환은 우연히 맞물린 나쁜 것들이지만은 지금 이 링은 각 주체가 완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는 AI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메모리를 쓸어가죠.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이려고 해외에 투자를 해요. 수출 기업들도 굳이 왜 달러를 한국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해외에 재투자하지.
1주택자는 마지막 자산을 지키려고 집을 안 팔죠. 연준은 미국 경제를 위해 금리를 운용하죠. 각자가 완전히 합리적이에요. 그 합리적인 선택들이 조합되어서 서민에게는 구조적인 함정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쁜 놈을 찾아서 고치면 된다는 해법이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링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면은 환율이 1,540원이면은 수입 부품 가격이 올라서 시플레이션이 심해져요. 여기까지 다들 알죠. 그런데 눈에 잘 안 보이는 두 번째 경로가 있어요. 달러가 강해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기업은 달러 매출을 원화로 환전할 때가 더 많이 받죠. 즉 환율 약세는 수출 대기업의 시장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실적이 좋아지면은 설비 투자를 더 늘릴 여력이 생기고 더 많은 HBM을 만들어서 AI 서버에 납품하고 AI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고 그 가속화가 다시 메모리 수요를 폭발적으로 키우죠. 메모리 수요가 키워지면은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은 완제품이 비싸지고 완제품이 비싸지면 서민분들의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같은 환율 움직임이 대기업엔 수혜이고 서민분들에게는 직격탄이 비대칭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구매력이 줄어든 서민분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감각이 강해지죠. 이 돈을 어디다 넣어야 되나? 달러 자산은 장벽이 느껴지고 주식은 무섭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검증된 자산인 서울 아파트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사람이 나도 원화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더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죠. 자기 강화 학습이에요. 그 과정에서 집을 못 산 분들이 전세로 밀려나고 전세 매물은 없으니까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면은 가처분 소득이 줄고 가처분 소득이 줄면은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집니다.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화 약세 압력이 다시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은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시플레이션이 다시 심해진다. 이게 한 바퀴예요. 그리고 이 바퀴는 스스로를 계속 가속화시키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여기서 국민연금이 링에 핀 역할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짚어보자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릴 때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구조적인 압력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높은 수익을 내면은 그 수익은 미래 연금 수령자분들에게 돌아가죠. 그 미래 수령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원화 약세로 고통받고 있는 바로 우리들. 내 노후를 위해 쌓이고 있는 돈이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나를 희생하는 구조인데 선택권은 없어요. 왜?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이니까. 이 링 안에서 서민분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기분이나 심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실제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분산 투자를 하자. 물론 할 땐 해야겠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삼전 닉스 이런 데에 갑자기 그냥 몰빵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지지선마다 분산해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외에 뭐 절약하세요, 재테크 공부하세요 이 말들은 솔직히 그렇게 와닿지 않죠. 왜냐? 현재 구조적인 문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분들의 노력 부족 문제로 돌리는 거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니 우리가 개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절약해도 시스템 압착 속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건 가스라이팅이죠. 정부 정책도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운 게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잡으려면 가게와 자영업자분들이 무너지죠.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 대란이 더 심해집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재개하면은 물론 그렇게 막 충격을 주무르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국민연금 리밸런싱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가끔 코스피가 출렁거릴 수는 있고 코스피가 흔들리면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다시 올라가죠. 모든 정책 레버가 어딘가를 건드리면은 다른 곳이 터지는 구조. 지금 정부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나? 그건 아니죠. 다만 해법이 다른 데 있을 뿐이에요. 먼저 불편하지만은 인정해야 할 현실이 있는 게 지금 이 링에서 도덕적으로 분노하는 것이랑 경제적으로 생존하는 거는 완전히 별개 행동이에요. 이 구조가 불공평한 건 맞죠. 그런데 불공평한 구조 앞에서 화만 내고 있으면은 그 구조의 피해자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링에서 이익을 보는 포지션이 어딘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다. 시플레이션 구조에서 수혜자는 메모리 공급자죠. 부동산 구조에서 수혜자는 기존 보유자예요. 환율 약세 구조에서 수혜자는 달러 자산 보유자와 수출기업. 지금 이 세 가지 수혜 포지션에 개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발을 거칠 수 있느냐? 환율 이야기부터 하자면은 환율 1,540원이 구조적으로는 나쁘죠. 다만 원화로 환산한 달러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 달러 MMF나 달러 예금 혹은 미국 국채 ETF를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환율 덕분에 원화 기준으로 13%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건 서학개미 하세요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1,400원, 1,500원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 원화 현금만 들고 가는 것은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전략의 인식의 전환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시플레이션 수혜 이야기죠. 내가 메모리 공급자가 될 수는 없어도 그 기업의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게 반도체가 오른다니까 삼성전자 산다, SK하이닉스 산다. 그것과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내가 이런 구조화에서 밀릴 때마다 장기 보유를 해야겠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후자의 논리 구조가 없으면은 내가 10% 먹고 20% 먹고 30% 먹고 그리고 내가 내리는 것과 후자는 정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지금 사도 되느냐?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쓴형님들을 위한 멤버십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두 회사가 이걸 언제 어떻게 어떠한 논리하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하시다면은 꼭 한번 시청해 보셔도 손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당장 서울 아파트를 살 자금이 없다면은 그 구매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원화 현금을 들고 있는 전략은 구조적으로 손해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저축 속도보다 빠른 환경이 수준치 이어지고 있고 다만 여기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최대한 써서 집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 한계를 넘은 대출은
다른 종류의 함정이죠. 현실적인 질문은 지금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금이 어떤 형태로 있어야 집값 대비 구매력을 그나마 덜 잃느냐. 원화현금, 달러 자산, 반도체 관련 자산의 지난 1년 성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 링의 구조를 봤고 그 안에서 수혜자 포지션을 찾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이 링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모든 구조에는 반드시 끊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아는 것이 링 안에서 수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링이 끊어질 때 수혜자 포지션은 순식간에 피해자 포지션으로 확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링을 끊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 연준이죠.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달러 강세가 꺾이죠. 달러 강세가 꺾이면 환율이 안정되고, 환율 안정은 수입 물가를 누르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강도가 약해져요. 동시에 원화 자산의 상대적 매력이 올라가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오죠. 이 하나의 변수가 링 전체를 느슨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새 가면서 밤새 가면서 연준의 의사로 점도표 이거 계속 보려는 이유가 한국 서민의 실제 생활 수준과 이게 직결되기 때문이죠. 미국 중앙은행의 결정이 왜 우리 전세값과 맥북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MSCI 선진국 편입이죠. 이게 성사되면은 16조 5천억 달러를 추정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원화를 사야 됩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규모의 구조적인 원화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MSCI는 한국을 선진국 관찰 대상에 올리지 않았죠. 왜? 원화가 여기에서 실무 인도가 안 된다. 원화 국제화, 역외 원화 거래 허용이라는 정책 결단 하나가 이 링 전체를 해체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원화가 역외에서 실물 인도가 안 된다. 이 실물 인도라는 게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 때 약수된 돈을 실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자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외국에 살고 있죠. 한국 주식을 사려면 당연히 원화가 필요해요.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반드시 한국 은행을 통해서만 원화를 얻을 수 있다. 마치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려면 놀이동산 안에서만 파는 특별한 티켓을 사야 되는 거죠. MSCI가 문제 삼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밖, 즉 여기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원화를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처럼 한국 안에서만 원화를 거래할 수 있게 한다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팔 때 너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역외 원화 거래 허용이란 정책 결단 하나가 이 링 전체를 해체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시타레가 하나의 핵심 실을 잡아당기니까 술술 풀리는 것처럼 MSCI 선진국 편입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 인베스터들이 한국 주식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인 거고,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엄청난 해외 자금이 한국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네? 통제와 주권에 문제가 있죠.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요. 보수적인 금융 관료분들의 입장도 있고, 수출 기업들도 반발을 하겠죠. 환율 변동성 확대는 특히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급진적인 개방보다는 점진적인 개방을 선호한 또 그 기조도 강하죠. 원화의 역외 거래 허용은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은 정말 엄청난 금융인 거예요. 하지만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링이 끊어지는 조건 세 번째, 그 마지막은 2028년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증설 물량이 본격화되는 시점. 마이크론 CEO조차 이 공급 부족 위기가 28년은 돼야 해소가 가능하다고 봤죠. 그때 AI 투자 열기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장이 되지 않는다. 투자 속도가 조금이라도 둔화된다. 갑자기 공급 과잉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죠.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고 완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칩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링의 첫 번째 이음매가 느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이것을 미리 반영을 한다. 28년 공급 과잉이 현실이 되기 전에 아마 26년 말에서 27년 어느 시점의 시장은 이미 그 가능성을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26년 6월 말이죠. 아직은 멀었어요. 다만 이러한 논리 구조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땐 이미 늦은 타이밍이에요. 결국 이 세 가지 시그널을 주시하는 것, 그리고 이 시그널이 바뀔 때 내 포지션을 조정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오늘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의 마지막 뻔하지 않은 재현의 전부입니다.